사실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달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강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한 2개월 반 지났는데, 문제는 세상을 격변하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80년 그대로예요.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관행이 된 건지 가스라이팅을 된 건지,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부러 요청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세계 질서를 얘기했는데 불과 2, 3개월 만에 지금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 4, 5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상황은, 물리 군사적 전쟁은 이미 끝난 단계입니다. 러시아의 압도적 상황으로 군사적 대결은 끝났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질서가 크게 변하겠죠. 첫 번째는 러시아가 걱정하는 안보 염려를 수용해서 그 러시아 입장을 받아들이고 종전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를 그 대리인으로 내세우고서 끝까지 싸우자고 하다 보면 지리멸멸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우크라이나는 소멸되고 말 겁니다.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정신 나간 유럽 제국들이 최근에도 뭐 90억 불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더 싸우겠다. 그러면은 이 싸움은 결국 러시아가 무너지느냐, 유럽이 무너지느냐, 유럽 대전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중동 상황,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웃고 있는 단 하나의 친구는 비비라고 하는 네타냐후죠. 트럼프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친구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전쟁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 제국이, 미 패권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기려면 소위 이슬람 공화국을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제로라고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전쟁을 했느냐? 결국 근데 중동 전쟁이 우리한테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동의 걸프 국가들이 미 패권, 최강국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그 6개, 7개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이 미군한테 기지를 내줬죠. 27군데 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다. 근데 이번 중동 사태에서 이란이 제일 먼저 때린 데가 미군 기지가 머물고 있는 27군데를 제일 먼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그 황태자 ABS인가요? 빈 살라딘인가 하는 친구가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당신 믿고 우리가 기지를 내줬고, 당신을 믿고 모든 국방 문제를 넘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얘기는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미군 기지가 6, 7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유고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6, 70군데 미군 기지에 엄청난 미사일이 와서 타격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동 사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 재정 상황이 최악입니다. 일부는 미국의 주식이 뛰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을 거다. AI도 있고, 컴퓨터 센터링에서 일부 가는 지수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근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냐? 지금 39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감세 정책을 해가지고 1년에 2조 내지 3조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채권을 사줄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 미국 국내 시장에서 해결해야 되죠. 미국 국내 시장에서 해결하려면 엄청난 금리를 지불해야만 민간 시장에서 사주겠죠. 그래서 미국의 예산이 1년에 5조 달러 약간 넘는데 미국의 예산의 반이 국방비와 금융이자로 나가요.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질서의 한 패권이 승해서 망하는 16개 사이클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바로 15단계예요. 미국은 금융적으로 공권 권력이 붕괴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을 기대고 우리 미래를 구상할 수 없죠. 그럼 국제 질서는 어떻게 앞으로 구성이 될까요? 지금 상황에 그람시가 얘기한 것처럼 인터레귤럼 상황이죠. 미국의 질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수상이 했듯이. 그럼 앞으로 질서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미국에 그냥 기대가지고 우리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중국이 지구촌 구상 4가지를 얘기했고 푸틴이 신현실주의 5가지 원칙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소위 스윙보트 국가, 중간 국가들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브릭스가 동의하고 글로벌 사우스가 함께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생각일 겁니다. 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캐나다 카니가 다보스에서 미국의 질서는 끝났고 단절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선언하고 나서 캐나다 국민들한테 한 연설문을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그 카니가 캐나다 국민들한테 한 얘기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주권의 길이다. sovereignty path. 그리고 우리가 협상하고 상대할 대상은 트럼프의 미국이 아니고 미래 세대에 다음 세대에 남겨줄 캐나다의 미래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들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3년 전 3월 1일 날 이미 이제 돌아가신 조성호 선배, 이부영, 임진택 저 해서 국민주권 선언을 종로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7가지의 국민주권 선언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한테는 경제 금융 주권이 중요하고 민족 평화 주권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때는 윤석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 독재, 민생 판단, 전쟁 위기를 만난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는 용어를 좀 바꿔야죠. 국민주권. 저는 민생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4만 불을 지향하는 나라가 하루 먹고 사는 민생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자기 실현적 민업을 활성화하고 활력화하고 평화 번영을 위한 시민연대가 이 땅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개 조목조목 얘기를 할 텐데요. 국제질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미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선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조선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재명 정부한테 한반도 프로세스에 5가지 제안을 하는 걸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격변하는 세계 질서를 얘기했는데, 아날학파라고 현대 역사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아날학파에서는 역사를 물론 역사는 사이클을 이루죠. 근데 거기서 중심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소위 구조라는 개념, 체제라는 개념이 있고요. 체제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과 국면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체제와 국면 속에서 움직이는 행위자, 이 세 가지 팩터를 아날학파에서는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절대적 우위의 상황이라는 그 미국 당국체제에서는 미국 당국체제라는 구도가 한반도 국면을 결정하고 한반도 국면이 우리 남한의 정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남한의 정치상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도 한반도 국면을 극복할 수가 없고, 한반도 국면은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의 강력한 세계 질서를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것이 지난 7, 80년의 세월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근에 급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국면 사건이 그 크리티컬 모멘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체제를 넘어서는 구도를 벗어나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전개되면 그것이 그래서 복잡계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구도와 국면과 행위자가 서로 맞물려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에서는 수직적인 입장이라면 지금은 맞물려서 복잡계적인 상황을 이루고 이것을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계적 상황에서 누가 중요하냐? 행위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난 80년간 우리를 압박했던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뭐 세계적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단극 체제에서 지금은 경쟁 체제에서 다자 다중심 체제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자 다중심에는 물론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최근에 아주 급격히 결합이 되면서 중국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브릭스, EU, 아세안, 셀락 등등 지역 협의체들이 미들 파워로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중동 상황 혹은 캐나다의 카니아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 전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이제 쭉 적고 왔는데 네 번째부터 하자면 신냉전과 대국 국면이 왔고, 여기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동한 게 천안함 침몰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천안함이 북쪽이 폭격했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소위 5.24 사태를 만들었고 남북 관계 단절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문제를 재해석하지 않고 남북 문제 해결이 될까요? 조선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7.4 공동성명 이후에 상당한 대화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남쪽은 어쨌든 비세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북쪽은 핵무장을 고도화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작년 연말부터 발표한 NSS, NDS에서 미국의 새로운 입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자들은 그동안 쭉 왔지만 이제는 지금부터 남한과 조선의 행위자는 결국 한 개인보다는 남한의 시민 역량과 북쪽에 가지고 있는 핵 강국이라는 두 측면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겁니다.
미국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3자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요약해 봤습니다. 미국, 그게 네오콘이든 딥스테이트든 미국은 한반도를 바라보는 입장은 정확하게 미국의 동아시아 구도의 그 전초기지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한 바둑돌, 장기 말이죠. 그렇게 지난 80년을 해온 겁니다. 북쪽은 어쨌든 공사돼서 러시아와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시켜내느냐. 북쪽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어떻게 분리시켜 나가느냐가 미 패권이 저기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2007년부터 북한이 핵 무장을 하면서 북한이 가고 있는 매드적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또 하나의 주제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이 발표한 NDS가 우리한테 중요한 암시점을 줬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남쪽은 물론 길게는 통일지향이지만 통일지향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북을 회하고 그 7.4 공동정령부터 그렇죠.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남북의 협력관계를 갖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쪽에 갖고 있는 핵을 어떻게 한 번 더 비핵화로 만드느냐. 그래서 평화 공존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 또 하나 저기 한다면 북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해양 국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도 보여주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과 유럽은 우리 미래를 만드는 동력을 상실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동력은 유라시아에 있어요. 그런데 유라시아로 나가려면 조선을 밟지 않고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 번영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선과 문제를 풀고 유라시아로 진출해야 되는. 근데 여기서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있었지만 윤석열이는 완전히 바이든의 푸들이었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3자 회담을 통함과 동시에 조선은 남한을 아예 자기 프로그램에서 제껴놨습니다. 그 포석을 윤석열이 간 거죠. 조선 입장은 당연히 사회주의 강국을 만드는 거고,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도 필요하고 안전보장도 필요한 거고, 그 안전보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하고 국제적 사회 멤버로 진출하는 것이 조선의 기본적 전략이고 꿈이죠. 그런데 2017년 하노이 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북한은 대한민국만 지운 게 아니고 미국도 전략적 파트너에서 제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미래 전략이 180도 전환했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인정을 안 해요. 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 거를. 미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5가지 카테고리로 했는데 그 한 말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그래서 조선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국이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 보제 이상설 씨가 해그 갔다가 미국을 가서 그 당시 시어도르 루즈벨트를 만나겠다고 1년을 요청을 했는데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가츠라 탭트 미락을 했죠. 그 대동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동아가 끝나서 해방이 됐을 때 미군의 한국이 남한에 진입한 게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논쟁이 있죠. 어쨌든 군정이 시작됐습니다. 6.25 동란
벌어졌을 때 곧바로 이승만이 매국적 행위로 유엔 총사령관, 미군 사령관한테 군사 작전권을 넘겨줬죠. 이 치명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곧바로 미국은 대동아 전쟁의 그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피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이든 조선이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산화가 된 중국을 일체 초대하지 않고 일본에게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의 기지국가를 만든다는 합의하에 강화적을 내줬죠. 면죄부를 던져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츠라 테프트 밀약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적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휴전이 있건데 사실은 휴전을 했을 때 곧바로 제네바에서 1954년에 온전한 종전, 평화로 전환하기로 약속을 해서 휴전을 했는데 제네바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니야.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우리 방공기제 전치기지로 활용해야 돼. 그래서 종전으로 바꾸고 평화회담으로 바꾸는 것을 일체 거절하고 회담을 중단했죠. 그 미국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부터 노태우가 등장해서 한반도 핵 비핵화 선언할 때까지 남한 땅에 전술핵을 1000기 가까이 배치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은 핵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 징후를 보고 소련이 붕괴되니까 노태우를 시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조선이 핵무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94년에 제네바에서 일반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중위도 대주고 경수로도 줘주고 해서 그러니 네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핵 개발을 하지 마라 합의했잖아요. 근데 그걸 깬 게 누구죠? 아들 부시 아닙니까? 네? 북쪽이 깬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시가 조선을 보고 불량 국가 악의 축 저놈들한테는 단 1푼도 도와줘서는 안 돼. 무릎을 꿇겨야 돼. 이게 부시와 그 측근들이 조선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선이 멍청한가요? 우리 학개발 할게. 그래서 중국이 개입해서 육자회담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너무 명분이 있어서 미국이 육자회담의 진행을 중단시킨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육자회담을 합의하고 나니까 곧바로 델타뱅크 아시아 사건을 터뜨려서 무력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국이 설득을 해서 조선이 그래 우리 핵 개발 안 할 테니까 제재도 풀어주고 이런 거 해줘. 그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옵니다. 싱크로나이즈 몇 단계로 나눠서 그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 하노바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미국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그 핵 개발에 가속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안전 유지에 안전판 역할을 한다거나 무슨 대한민국을 방어해주는 방어 기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되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회방꾼 역할을 할 그런 저기가 너무 농후합니다. 근데 그런 미국에 대해서 피스메이커 해달라고요? 페이스메이커만 해줘도 다행입니다. 방해만 안 해도 다행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죠. 피스메이커는 우리여야죠. 페이스메이커는 우리가 주변에서 만들어야죠. 경제로 보면 미국이 우리가 IMF 올 때까지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죠. 브레튼 우드 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방 수출 전략을 세웠고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열어줘서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미국은 우리한테 그 기여보다는 말하자면 잉여 가치를 가져가는 IMF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가져간 잉여 가치가 1년 GDP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이 보이고 있는 투자 강요와 압박은, 관세 압박은 이건 완전히 강도죠. 경제적으로 이제는 미국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강도 수준이죠. 정치 군사적으로 아까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NSN에서 NDS 역의 균형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역의 균형 모델이라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니네들이 부담해서 다 해결해. 우리 무기 사가고 니네들이 알아서 다 해. 그런데 동아시아의 안보 기획과 최종 결정은 내가 할게. 이게 도둑놈식보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요 개념이 아미티 전략이라고 있어요. 아미티지 전략은 미일 기본 조약을 앞에 두고 한국을 앞에 전초기지로 만드는데 결국 뭐 이게 설명하려면 긴데 한미일 군대를 합동한다. 합동 군대로 만든다. 그리고 모든 작전지휘권, 기획권은 미국이 갖는다. 이 아미티지 보고서 캠프 데이비드의 3자 회의는 결국 가츠라테프트 미래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지역의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미국의 2020년 NSS, NDS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작년 8월 15일과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만났고 우리 APEC인가요? 저기에서 부산에서 중국을 만나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와 peers adversary, 동등한 상대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와 부산회담은 다자주의를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 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뒤통수 전략을 구상을 하죠. 그러면서 뭐 푸틴한테도 요구했겠지만 소위 먼로주의 서반부는 아메리카는 나의 백야드니까 여기서는 손대지 마. 근데 먼로주의는 백야드의 비개입주의와 서방부의 자기 몫을 얘기했지만 먼로주의는 그래도 중남미를 내가 지켜주고 번영시켜 줄 테니까 당신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돈노주의는 철저하게 구시 식민지의 약탈 구상입니다. 철저한 구식민 제국을 부활하겠다는, 그걸 확장하겠다는 거죠. 캐나다도 우리 거야. 그린랜드도 우리 거야. 그래서 미국의 NS, NDS 그 앞에 쓴 그 아름다운 문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철저한 선언은 미국은 이제 힘으로, 물리력으로 구스탈 제국지로 돌아가는 거야. 막하고 소위 트럼프에 맞춰집니다. 최근에 미넨에서 누굽니까? 루비오가 한 얘기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유럽 국가들한테 너희가 우리 봉신국가로 나를 모시면 너희를 안보를 지켜줄게. 플러스 그럼 나하고 함께 손을 잡고 구시대의 식민 지배를 같이 하자. 이 딱 두 가지 메시지예요. 루비오가 뮌헨 안보에서 던진 거를. 근데 그 멍청한 유럽 국가들이 형님 만세. 유럽 시대는 끝나갔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트럼프의 전략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왕따를 당하고 있고요. 소수로 되고 있거든요. 유엔에 197개국인가요? 회원국이 있는데 미국 말을 들어주는 나라는 30개국밖에 안 돼요. 150개 국가는 미국 말을 안 들어요. 뭐 빈미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기구를 무력화시켜만 해요. 그 다음에 무력화시키는 걸 넘어서서 미국이 아직도 초강대국이니까 1대1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1대1로는 누구든지 다 굴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외 전략은 국제기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상대를 1대1로 굴복시킨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우리 얘기를 돌아오면 지금 내주의 국회에서 미국 투자법을 통과시키겠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치권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3,500억 불, 1,500불 플러스 마스가 세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초자산, 99%의 자초자산. 미국에 투자한 게 자초자산이 되는 걸로 끝나나요? 우리 국내 투자 여력이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중국 봉쇄 전략. 여차하면 조선 평양에서 작게 작전. 그러니까 미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여차하면 사우디처럼 중동 국가처럼 폭격을 맞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키신저가 명언을 했잖아요.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는 적 상대국한테는 위험한 수준이지만 동맹국한테는 치명적이다. 페이탈하다. 최근에 마크 카니 수상이 다보스에서 연설했을 때 그 다음날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트럼프의 대항은 힘든 일이지만 미국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굴정이다. 확실한 실패를 보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최근의 전략에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배려가 있던가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스티브 발트라고요. 55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하나 아래인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주임 교수고 포린 폴리시의 간판 칼럼니스트인데 2024년 지금 매년 12월 말에 다음해 1년을 예측해요. 10가지로. 근데 2024년 11월에 했는데요. 10가지 얘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봐도 하나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2025년 말에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요. 왜 발표하지 않냐?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은 넌센스여서 평가할 가치가 없다. 그런데 1월 달에 foreign policy하고 반대편에 있는 foreign affairs라고 있는데 foreign affairs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말하자면 친정부적인 전문지인데 거기다 트럼프의 미국은 약탈 국가다라고 별도의 특별 칼럼을 씁니다. 이거는 제가 안 읽어도 다 동의할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만 얘기하면 지난 수백 년간 세계사를 지배했던 서구가 소위 합리성과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질서를 주재했는데 그것이 위선이고 포장이라는 것이 이번에 완전히 폭로가 됐죠. 서방이 얘기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위선과 포장이다. 유럽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중동 사태가 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이 아직도 인구가 5억에 가깝고 GDP 규모가 22조 달러니까 중국하고 맞먹는데 그래서 그 거대한 유럽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미 유럽은 돌이킬 수 없는 세잔의 과정으로 들어갔다. 또 하나는 유럽연합이라고 묶고는
그것이 자기를 묶는 쇠사슬이 된 거예요. 유럽 국가는 지금 북유럽과 남유럽이 갈라져 있고 서유럽과 동유럽이 갈라져서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정치 가버넌스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양반이 중동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미국의 전략은 이스라엘을 지역의 군사적 패권 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의 프락시, 미국의 대행 국가로 만든다. 그게 이번 이란 사태에서 정확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동 전략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역의 군사적 패권 국가로 만든다. 그 10번째, 결국 미국은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경제적으로 붕괴되면서 미국이 다시 보통 국가로 전환이 될지 혹은 자기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욕하는 권위주의로 갈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조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하노바 회담까지 북한은 미국이 철천지 원수죠. 6.25 동란 때 북한의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합니다. 북한의 모든 가족 중에 누구든 한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 제국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자신들의 그 평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천지 원수와 악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 70여 년간의 역사고 그 마지막 저기가 트럼프와 하노바 회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의 무기가 뭐였겠어요? 그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핵무장하겠다. 핵무장을 이란도 마찬가지죠. 핵무장을 진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위협을 무기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 가서 협상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끊임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그 조선을 코너에 몰아서 기어코 핵 개발하게 만들었죠. 그 2007년 이후에 핵 개발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아미티지 전략에 의해서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 하는 순간에 조선은 이제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은 우리의 그 대화 파트너가 아니다. 전략적 파트너 아니야. 싹 지우고 방향을 전환하죠. 그 방향을 전환한 게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근데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조선이 러시아 입장을 철저하게 인정해주고 어느 지역입니까? 우크라이나가 들어온 러시아 지역에 10,000명을 투입하면서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조선은 이제 끊을 수 없는 특수한 전략적 관계로 들어가고 러시아는 조선의 핵을 지지하는 용인하는 입장이고 중국은 그동안 끊임없이 조선이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 동북아의 불안 요소니까 핵 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조선에 경고를 해왔지만 최근의 상황엔 돌아섰어요.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조선이 핵을 갖는 것을 용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없이는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다자질서, 다중점 질서를 전환되면서 조선의 입장에서 미국 없어도 되네. 러시아를 통하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한테 안 알려졌지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조선을 방문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통하고 브릭스를 통하고
SCO를 통해서 얼마든지 조선이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소위 에너지, 식량, 안보 문제 다 해결했죠. 조선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왜 필요하죠? 그래서 적대적 두 개 국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방해만 했지. 문재인 2018년 평양에서 20만 모아놓고 할 얘기 다 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를 했고 군사합의를 했고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려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겠구나. 그 뒤에 문재인이 한 게 뭐죠? F-35 도입했죠? 한미 워킹그룹 도입했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죠. 아까 뭐 캠프 데이비드도 했고 무슨 뭡니까 북쪽에다 저길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이 남쪽을 대한민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는 건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북한은 미국을 관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파트너가 기대를 갖고 있어서 미국하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기회로 전쟁 억제 기제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제시하는 것 중에 조선의 입장에 전략적 입장에 맞으면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미 패권에 대한 전략은 꽃감 빼먹기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잠정적 선택, 일시적 변동. 우리가 아까 육자회담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중국의 왕해가 제안했고 다들 동의한 게 그 영어로 freezing, rolling back, defect, dismantle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그 거치는 과정의 반대부분에 미국과 한국이 해야 될 일을 요구해왔죠. 이걸 동보적 행동 대 행동 원칙, 동보적 싱크로나이즈드 조치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이렇게 가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그런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트럼프는 당장 내일이라도 핵 전부 다 해체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성 CVID, 선 핵 무조건 해체해야 내가 널 도와준다. 이게 도둑놈 심보죠. 강도 심보죠. 그 순간에 조선은 핵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일기 얘기죠. 바이든은 철저하게 이중적 사기적 행보를 했고 그 뒤에 캠프 데이비드 저기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오로지 핵 강구를 매진하는데 현재 한 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 얘기에는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최소한 200개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조선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이 엄청나게 격분하는 이 질서, 최근에 미국이 보이는 행보, 베네수엘라, 쿠바, 캐나다, 그린란드, 중동에서 보이는 이 행보를 볼 때 우리 지금 호랑이 등에 얹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캐나다 카니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동맹에 안주했다가는 우리 미래는 없어요. 자기 판단, 자기 주도, 자기 주권에 의해서 그 전략적 자율성을 만들고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 길을 열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미래를 열 수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4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여태까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철저한 종속 단계,
그 다음에 미국이 자기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편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요거는 니네들이 해도 좋아하고 위만 대리운전 단계. 여태까지 80년 동안 미국과 한국과 관계는 이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미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10대 강국에 군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우리가 스윙 보트 중간 국가, 미들 파워 국가 이제 뭐 열 몇 개 국가가 있는데 순위로 따지면 열 몇 개 중간 국가에 맨손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한국이 국제 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왜 우리가 그런 꼽패를 쥐고 있는데 중간 국가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미국의 저기에 휘말리느냐. 그런데 뭐 역사라는 건 이미 누적된 자기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경로를 한꺼번에 바꾸는 건 위험하죠. 더구나 지금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저 마초주의 럭비공 전략이 어디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어운전. 방어운전에는 세 가지 다중 트랙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편입돼 왔다면 이제는 형님 이건 아닌 것 같아. 요거는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요건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별적 수용, 타협과 변통,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 이 미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전술적 트랙을 타야 돼요. 선별, 타협과 변통, 그리고 유보시 출구. 또 하나는 그것은 단기적인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독자적인, 자기주도적인, 주권적인 독자 노선을 중장적으로 계획을 한다.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주 강력한 스윙보트 국가, 중간 국가로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죠. 그래서 지금은 강요된 동맹 구조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먼 길로 갈 때는 자주적 상호 협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가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럼 몇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조건 제한적인 동맹으로 가고 관리적인 상호 동맹으로 가고 그리고 자주적 상호 협력으로 간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반미 운동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미 패권은 붕괴할 수 있어요.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는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미 합중국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강력한 천의 혜택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망해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반미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미국에 대해서 용미하고 활명하고 어떻게든 미국과 협력해 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그때 미국은 패권의 미국이 아니고 보통 국가의 미국.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때는 반미가 아니고 그 패권적 미국이 다시 태어난 보통 국가가 되도록 우리도 미국 시민들이나 미국 정치를 도와주면서 파트너로 용미해 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패권은 맞습니다. 미국이 보이는 패권적 행위, 그건 철저하게 비판해야 되겠죠. 제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한국 패식론, 종속론의 구체적인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적으로 철저하게 한국을 배제한, 종속시킨. 유엔사 존재가 그렇죠. 유엔사는 섀도우 총독부입니다. 유엔사가 있는 한, 유엔사가 지금처럼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자주성이 있나요? 아미투 전략 이거 우리가 폐기해야 되죠. 다행히 캠프 대비해서 새 지도자들이 다 사라졌죠. 그죠? 이건 천우신조라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 한국 프레스 편입론. 가장 절절한 게 사드 배치 상황이에요. 당시 사드 배치 상황을 다시 복귀해 보세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서 열흘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누구나 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는지 알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과 합의해서 배치하면 되지. 명분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 이게 공상 만화 같은 얘기지만, 또 군사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이유가 투웨이 레이더를 해서 중국 전체를 들여다보는 게 자기의 군사적 목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열흘 전에 그 무리를 해서 한반도에 배치를 했을까? 이 친구들은, 미국의 패권들은 한반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독자적 방향으로 가는 게 두렵고 그것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는 건 새로 등장하는 한반도의 민주정권을 박스인 가두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겁니다. 한미 워킹그룹? 아니, 그래서 아까 2018년 평양 가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군사작전에서 다 맺혔는데, 한 달 조금 지나서 폼페오가 강경화한테 전화합니다. 야, 형님 제끼고 니네들끼리 마음대로 해. 엄청나게 드릴링을 했죠. 근데 여기서 저는 문재인은 멍청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강정화가 문제예요. 강정화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든 피하고 모면하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역으로 한미 워킹그룹을 해야 된다고 문재인을 설득한 게 강경화 아닙니까? 지금 그 강경화가 어디가 있죠? 이재명 정부에? 주미 대사로가 있어요. 이게 우리 팩트입니다. 아까 군사노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80년 역사에서 우리가 위임운전한 건 딱 두 번이 있죠. 노태우 시절에 북방정책 한 개 있고, DJ 때 햇볕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때 북방정책은 소비에트가 무너져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변하면서 아마 우리한테 그렇게 로드맵을 줬고 우리는 거기 따라간 걸로 보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홍구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 통일원 장관서부터 국무총리까지 한,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이 그린 그 로드맵과 그 지시에 따라서 했지만 그래도 북방정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대리운전이었죠. 그나마 자가운전을 한 거는 DJ 햇볕 정책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미국이 그려놓은 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진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는 대리운전, 위임운전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젠 전략적 주도로 가요. 아우토노머스 스트라테지, 자기주도적 전략, 스스로 전략을 해서 대한민국이 페이스메이커 해갖고 안 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해야 되죠. 피스메이커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매체는 민족입니다. 민족. 정수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저기가 있는 게 민족 담론과 통일지향이라는. 민족 담론이 없이는 남북의 평화, 통일지향은 불가능하죠. 요거는 간단하게,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도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내뱉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걸 협약을 해도, 사인을 해도 지키질 않아요.
그걸 법조화에도 안 지켜요. 정권이 바뀌고 연방의회가 바뀌면 사인하고 법조한 것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 얘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국을 상대할 때는 약속을 했으니까, 조약을 했으니까, 쟤네들이 무슨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이 그 약속을 시행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과 압력을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뭐 팩트리스트라고 그랬나? 뭐라 그러냐? 그 MOU 수준을 만들어 갖고 미국이 그걸 이행할지도 안 할지도 무슨 약속을 무슨 관세를 유지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아니 미국 투자를 우리가 의회에서 법제화를 해요. 난 대한민국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우리가 앞장서서 법제화를 합니까? 트럼프가 몽둥이 두들기면 좀 맞지. 왜 자기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짓을 스스로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미 조선은 대한민국의 마음이 식었어요. 떠나간 애인입니다. 연인입니다. 조선은 남한이,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어요. 전략에도 없어요. 전술에도 없어요. 뒤돌아보지만 떠났습니다. 저는 사랑을 잘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떠나간 애인을 팔목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옷을 잡고 가지마, 다시 사랑해 줄게. 이건 스토킹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와요. 더 망쳐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떠난 애인한테 제발 돌아와줘.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조선한테 마음을 돌려 우리하고 테이블에 앉아 며칠 전에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래도 대화해야 된다. 평화를 얘기해야 된다. 조선의 입장에선 대한민국 너희가 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있어? 군사작전권이 있어? 유엔사 딸랑인데? 너희가 뭘 결정할 수 있는데 평화를 얘기하고 협약을 맺자는 거야. 상대가 안 되잖아요. 조선이 대한민국을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거는 조선에 대해서 일체 전략적 침묵, 인내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조선에 대해서 일체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대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 하자. 우리가 할 일 하자. 세 가지 플러스 하나. 최소한 국법법 폐지해야죠. 아니 세계 10대 강국이 민주주의 모범 국가가 아직도 국법법이 살아있어요. 제도 정치권을 기대가지고 국법법 하세요입니다. 폐지 안 돼요. 국법법 반드시 폐지해야죠. 국법법은 지옥입니다. 대한민국에. 전작권 회수해야죠. 그런데 NSS, NDS에서 약간의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부담하고 일정 부분의 자율권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노무현 시절을 지나서 이명박에도 봤지만 미국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핑계를 대서 찬조건을 안 놔요. 무슨 핑계를 대서 또 연장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간곡히 제안합니다. 전작권 회전화를 박아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2028년 10월 1일이 전작권을 회수하는 날이야. 거기에선 어떠한 토도 달아서는 안 돼. 2028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우리가 전작권을 회수하는 날이에요. 역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미국이 토를 달면 그냥 펀치리스트로 놔둬. 알았어. 그 펀치리스트로 놔둬. 우리가 천천히 할게. 그러나 전작권은 그날
반드시 회수. 그 이전에 회수하면 더 좋죠. 그래도 2년 여유를 준 겁니다. 네? 헌법 수정해야죠. 한반도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아니죠. 대한민국의 법적, 행정적 강제력이 미치는 것이 한반도 영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다. 이렇게 바꿔야 합리적이죠. 이 세 개를 하면 조선이 저 친구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 뭐 3월 달에 또 한다고 하는 뭐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하든가 꼭 해야 된다면 한반도 근육 밖에서 해라. 특히 전략 자산은 전개하지 마라. 세 번째, 그래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나마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죠. 지금 안보실은요 엉망이잖아요. 네?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DMZ 관련법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현시켜야죠. DMZ 관련법을 저기 하는 건 유엔사를 조선총독부에서 이제는 뒤로 빼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는 전투적 상황에서만 관계, 나머지는 관여하지 마. DMZ는 우리 땅이야.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남북이 대화하고 앞으로 협력하는데 장애가 되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규와 제도와 기구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느 분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뭡니까 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 부분을 국민주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하부 산하 저기로 그 편입시켜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죠. 통일부가. 네? 네 번째, 한반도를 떠나서 동아시아의 지역 집단 안보 체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도해요. 그 모델이 있죠. 유럽에는 그 뭡니까 오슬로 OSCE라고 하는, 아시아에도 있어. 아시아 포럼. 거기 북한도 남한도 멤버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세안 포럼을 확장하든가 아세안 포럼의 모델을 가져와서 그게 실효가 있든 없든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런 형식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작동할 수 있죠.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플러스 다양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훨씬 더 실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이명박 시절에 장사꾼 논리로 한국하고 장사해서 도움이 되는, 무역해서 도움이 될 그런 5개 나라를 묶어서 미트카를 제안해서 만들었는데 뭐 유명무실한 거죠. 멕시코, 인도네시아, 코리아, 투르키, 사우스 아프리카. 이것을 아까 마크 카니 수상이 중간국가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하자. 그래서 그랬더니 미국의 앤마리 슬레터라고 하는 그 지정학 여성학자가 있는데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 국방부 정책기획장도 했고 새로 뜨는 그 진보적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의 CEO도 하고 있고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그런 지정학 연구소의 연구소장 명예교수라고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프로젝트 싱크탱크에 대해 곧바로 썼어요. 맞아. 카니가 맞아. 그런데 G20는 안 돼. G20의 개념을 받아서 G 대신, 글로벌 대신 미들 파워 국가를 20개나 한번 묶어보자. 카니하고 이재명이가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카니와 이재명이 손을 잡고 중간국가 연대를 만들면 브릭스 내지는 브릭스 이상의 국제적 위상을 갖출 수 있어요. 저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정부만 할 게 아니고 기관과 민간 기구가 중층적으로 구성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전 예시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전략적 구도, 전술적 방향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정수일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한반도 프로세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족이에요. 북쪽에는 우리가 두 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본인들이 화가 나서 하는 얘기고, 어떻게 민족이 들릴 수 있습니까? 하나지. 뿌리가 5,000년 뿌리인데. 민족이라는 이 뿌리를, 역사의 뿌리를 살려나가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반도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거는 남북이 아니잖아요. 남남이잖아요. 남남의 80년 동안 미국에서 길들여지는 말도 안 되는 수구,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수구 세력들. 남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거는 남남의 정치 가버넌스가 시민 권력화가 돼야 돼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권력이 남쪽 정치의 가버넌스가 될 때 남남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얘기들은 아까 얘기하는 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포들도 할 일이 많아요.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반미하면 안 된다. 미국이 패권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평화 주도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 시민과 교포와 우리와 전 세계 인민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미국이 평화 주도의 보통 국가로 가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제가 9년 전, 10년 전 사드 배치 반대 운동으로 가는데 워싱턴과 뉴욕을 갔는데 교포들의 열기는 대단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제로야.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외교위원장이니, 당 저기니, 교포재단인가요? 동포재단 만나서 다 해. 야, 1년에 다만 몇백만 불이라도 워싱턴, 뉴욕에 있는 평화운동하는 우리 교포들 좀 줍자. 그래서 한반도 소식을 한 달에 소식기를 한두 번 내고 1년에 4번 정도 세미나를 해서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를 이룰 건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걸 워싱턴이든 뉴욕에서 좀 공론을 만들자. 마의 동풍입니다. 수많은 국제 정세를 얘기하는 수많은 국제적으로 영향이 있는 유력 매체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그다음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이스트 아시아 포럼 등등 많아요. 패시픽 포럼도 있고. 그런데 1년 내내 한국 사람들이 기고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학자들이 이렇게 없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없어? 우리 얘기를 좀 국제화시키자고요. 그럼 미국은 유엔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미래의 질서는 유엔을 강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엔 본부를 뉴욕에서 빼서 제3국으로 빼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유엔에 특히 평화 안보를 주도하는 기구를 우리 DMZ에서 설치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엔을 활용해요. 제프리 sak스니 스티글리츠니 생각 있는 미국의 지식인들이 지금 미국의 국방 예산이 9천억 불, 1조 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1조 3천억 불에서 1조 5천억 불입니다. 직간접 비용이. 근데 제프리 sak스나 이런 분들이
왜 우리가 해외 해군기지를 하고 세계 경찰하면서 세계 온 나라에 분탕질을 하느냐. 우리는 미국 합중국만 지키면 돼. 그 예산은 2천만 불, 아니 2천억 불, 3천억 불만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 예산 축소 운동을 같이 해야 돼요. 그 한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는 주한미군이 위축되고 철수한다는 얘기죠. 건너가는 얘기지만 최근 며칠 동안에 중동에 설치된 미군 기지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8천억 불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자적 기구를 얘기했는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뭐 육자회담에 일본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다자, 양자, 다층, 중층적 다자 구도를 만드는데 우리는 아세안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도 거래했지만 조선하고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인도도 중요할 수 있죠. 중국, 러시아 중요합니다. 그쪽이 무슨 권위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시민사회가 있겠냐? 왜 없겠어요? 싱크탱크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평통 분들 좀 오늘 이 자리에 좀 와주십사 했는데 처장이 해외 출장 가서 못 온다는데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NGO들이 앞에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 마지막, 이거 제 서비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해서도 유명해졌지만 세계 경제 기여도를 표시했어요. 여기서 유럽 국가를 찾아보세요. 있나요? 독일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유럽은 0.9%. 그렇죠? 0.9%.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12%에서 15%를 했는데 올해는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세계 경제 성장에 가장 기여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고 중국과 인도를 합한 저기가 45%에 가까워요. 43.6%. 나머지 국가들을 보세요. 베트남, 투르키예, 사우디, 인도네시아, 브라질, 나이지리아. 우리가 이쪽으로 눈을 뜨게. 우리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을, 미래 자손을 위해서는 우리의 대외 정책,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이쪽으로 돌릴 때만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